네, 5월 26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은 메이크잇 박창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네. 시장의 기대와 그냥 비슷했죠. 25bp.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가 되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기대 안에 있었던 부분에서 25bp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선반이 되어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통이 지나고 나서는 시장에서 큰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도 약속은 오후 2시였죠. 어제도 오후 2시 전후에서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된 얘기와 더불어서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니 오늘도 이제 오후 2시 전후에서 플러스 상승하고 있었던 종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고점 대비해서 1% 넘게 밀려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수는 코스피 0.18%, 코스닥 0.14% 하락으로 대략 약보합권 마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서운했다. 그리고 좀 기분이 안 좋은 좀 이런 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꼭 먹을 걸 줬다 뺏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딱 그런 느낌이었죠. 사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요. 코스피는 오늘 하락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나왔었고 금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서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CIS 카메라 이미지 센서죠. 관련된 오더컷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실질적인 이런 그 오더 주문 자체의 감소 자체로 이어지면서 실적으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시켰고 이러한 부분이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서버와 PC 버텨주고 있었던 이 부분까지도 다운 사이클 이런 부분이 임박한 것 아닌가. 그리고 D램 가격도 2분기 저점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저점까지도 계속 연장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4.6% 빠졌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면 사실 코스닥은 오늘 다 같이 올라왔다기보다는 2차 전지는 잠시 쉬어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던 게임주 그리고 바이오 중심 그리고 이제 이런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이제 나로 발사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잖아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지금 보시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나 게임 관련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어떠한 종목들은 뭐 한 8% 정도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전환되는 종목들도 보일 정도로 그만큼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맞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러한 부분 거래량 자체의 축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대략 한 8조 4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어제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타났을 때 약 거래대금이 코스피에서 12조 원까지 올라갔던 걸 감안해 보게 된다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경우에도 오늘 7조 2천억 정도로 어제와 비슷한 모습 최근에 그래도 8조 원대는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8조 원대는 넘어갔고 최근에 반등 흐름이 나타났었던 대략 한 5월 중순 정도만 하더라도 12조 원까지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거래대금을 찍었다가 지금 7조 2천억이니까요.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근 한 달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거래량이 한 30% 이상 감소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아침에 나스닥 시장이 좀 괜찮았는데 반등에 성공했는데 네. 사실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제 시간외에서는 이제 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나스닥 맞아요. 선물도 좀 빠졌고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이 오늘 좀 그래도 어제와는 다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 한국이 뭐랄까 미국 시장을 선도하는 거 아니냐. 먼저 꼭 이제 야간 선물을 보고 그런 부분이 좀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나라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는 나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스닥 지수가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진 거 감안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20% 빠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방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커져 있는 부분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죠. 실적은 추정치에 부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그래서 어쩔 거야 이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저희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실적 추정치 부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일자리 감소
즉 인력 축소까지도 이어진다 이런 얘기도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7% 가까이 빠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그에 따른 영향으로 나스닥 선물이 장 초반에 0.2에서 0.3%까지 빠지다가 지금 오후 한 2시 넘어서는 0.5%대까지 낙폭을 좀 더 키워나가면서 국내 증시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만약 또 안 좋으면 또 내일 또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저 미국 시장하고 좀 반대 디커플링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따라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 그러니까 꼭 이제 미국 시장 빠지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졌는데 꼭 이제 시간 외에서 이에 따라서 좀 일부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나스닥 선물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국내 증시는 따라서 올라가고 이러한 흐름 자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에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신재생 에너지 네, 날이었죠. 관련주들 완전. 흐름 좋았죠. 태양광, 풍력. 일단 이 흐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완전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예상치 못했거든요. OCI가 14% 올라가고 하나솔루션이 9%. 야, 이거 우리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지금 그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살만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저 민지기 팀장이 했는데 오늘 내일 또 어깨에 딱 힘주고 오겠는데. 그분을 모셔가지고 일단은 칼을 태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크를 그러게요. 태우고 그 다음 종목 내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 흐름 자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부분이 사실 SK그룹과 LG그룹 투자 발표 이런 부분에도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책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이 꾸준히 이어졌었죠. 최근 화면을 보시면요. 오늘 SK그룹과 LG그룹이 사실 엠바고를 걸어놓고 사실 동시에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SK그룹에서 먼저 이제 소위 좀 선빵을 때렸어요. 먼저 이제 발표를 했고요. 5년간 247조 원, LG그룹은 106조 원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SK그룹은 당연히 이와 관련되어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도 있지만 그린 비즈니스 있잖아요. 전기차와 더불어서 SK그룹에서 주식회사 SK죠. 지주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수소라든지 그린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LG그룹도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와 관련된 친환경 분야의 투자 이런 부분 자체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클린테크 이런 부분의 미래 성장 이런 부분도 같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최근에 LG그룹도 LG전자에서도 태양광 이런 관련된 이런 모듈단 이런 부분 사업을 철수하는 모습이 이번 1분기에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삼성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환경 관련되어서 일부 또 기대감 자체가 좀 유입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기대감과 실적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신성 ENG, OCI, 하나솔루션 이러한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나 그리고 풍력 관련되어서는 뭐 이런 CS, 뭐 윈드를 비롯한 상강 MNT나 유니슨, 동국 SNC 등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대다수 포진이 되어 있고 그러한 흐름 자체, 상승 흐름은 장 막판까지도 끝까지 이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당장의 실적, 숫자로서 이런 부분 자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은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유럽에서도 이번에 그 유럽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줄이겠다 이러면서 400조 원 투자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정책 관련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 나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이 신성 ENG 뭐 이렇게 2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걸 바라보게 된다면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독 오늘 세게 나와가지고 저도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 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보면 지난 11월 이후에요. 한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떨어졌었고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신성 ENG 주봉인데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일 빠지게 되면 또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올랐을 때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차분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 초까지 이런 흐름을 좀 더 지켜보죠. 네. 이렇게 반등했을 때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죠. 네네. 저도 아무래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신규 접근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 기대 모멘텀, 그러니까 그렇죠. 테마지 지금 실적이 나온 건 아니죠. 나온 건 아니죠. 1분기 서프라이즈 기업들을 쭉 보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전 못 찾았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최근에 테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오르고 그 다음날 빠지고 하루 오르고 시간 외에서 빠지고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 이러한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사실 분할로 좀 팔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문제잖아요. 그냥 5일선 깨지면 팔자 하는 아주 심플한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요즘 뭐 테마주, 뭐 로봇주, 그다음에 어제는 원숭이 두창. 난또 참 별의별. 하여튼 그래서 그쵸. 바이오주가 또 움직이는 계기가 됐는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테마주들 역시 그 생명력이 좀 짧다고 봐야겠죠? 많이 잡다고 봐야겠죠.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이런 낙폭 과대주에서 반등이 오늘 아침에 강하게 나왔다가 그 부분이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코스닥이 하락 마감한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뭐 적게는 50%, 많게는 뭐 8, 90% 빠진 종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스트루케어 대표적인 종목이 그동안에 이제 뭐 셀리버리 뭐 이러한 종목도 있죠. 2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28,000원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뭐 셀트리온이나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삼성그룹에서도 이런 바이오 이런 쪽을 신수정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규모 투자하겠다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셀트리온이 한 5% 정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주봉이죠. 일본 보시면 5% 정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도 이러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형주 단의 얘기이고요. 중소형주 단에서도 오늘 바이오 관련된 주요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왜 올라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이제 미국에서 아스코 대면 미팅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8일까지인가요? 6월 초에 이런 부분 자체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이런 미국 아마케에 이어서 관련된 이런 임상 미팅 이런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될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보통 이런 이벤트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보통 그때 전후에서 또 파는 움직임들 자체로 나타나잖아요. 변동성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뭐 단골 손님인 뭐 삼바, 셀트리온 이런 것들 제외하고도 최근에 뭐 ABL 바이오, 네오이민텍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죠. 원숭이 두창은 그냥 테마라고 봐요. 근데 원숭이 두창을 떠나서 네. 바이오주가 거의 2년 가까이 되게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하락을 했는데 이제 슬슬 바닥에서 움직이면서 또 뭔가 상승의 어떤 섹터로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메이드가 고점 대비해서 한 75%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게임도 공통점이 기본이 반토막 그리고 많게 빠진 종목은 거의 한 70에서 80% 빠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기본이 많더만 많이 빠진 종목 70에서 80% 빠졌습니다. 오늘의 장 초반의 상승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저가 매수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좀 이어지기에는 지금의 시장 상황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전 최소한 그 1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깨졌고 최근에 이런 루나 쇼크로 인해서 한 방 더 맞은 부분이 바로 게임주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결자 해지라고 어느 정도 실적으로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든지 루나 쇼크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코인 가격 자체가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게임주가 올라온다든지 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개별적인 종목별로 완전히 각계 전투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지켜볼 것 같아요. 오늘 바이젠셀이 한 11%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원숭이 두창 관련된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일부 뭐 HK 이노엔, 뭐 파미셀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런 종목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기에는 저는 지금은 좀 부정적이에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침이 안 되면 안 돼요, 일시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또 괜히 그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서도 괜히 그 저 뭐죠 네. 용돈 좀 한번 벌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용돈 벌려다가 월급을 날리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네. 월급 조심하십시오. 네.
자, 지금 오늘 또 괜찮은 흐름 보인 게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 오늘 저희가 어제는 위메이드가 괜찮았고 네. 오늘은 어디죠? 오늘 뭐 컴투스 홀딩스가 괜찮았어요. 컴투스 홀딩스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컴투스도 참 드라마틱했던 게 아침에 8.1%까지 올라갔다가 8% 올라갔던 주가를 지키지 못하고 마이너스 1%에 끝났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9%포인트 하락을 한 거거든요. 컴투스 홀딩스가 최근에 루나가 이번에 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런 부분 봤는데 루나가 돈을 또 끌어모았던 요인이 20% 이자 주겠다. 이 부분이었잖아요. 이번에 위믹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보니까 스테이킹 하게 되면 20% 이 부분 이자를 주겠대요. 똑같네. 시기에 똑같아요. 위믹스 뭐 이런 부분 나오면서 최근에 위메이드 맥스부터 해서 위메이드가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컴투스 홀딩스가 좀 그동안에 못 떨어졌었던 한을 푸는 것처럼 오늘 12%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도 보면 장중에 2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2%거든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당장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C2X 코인 기반 개발을 하고 이거 한 거 자체가 메인넷이 테라 기반이에요. 테라 기반이기 때문에 테라 쪽 이 부분 자체를 완전히 철수를 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지어서 향후에 P2E 게임 출시 이런 부분 일정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 자체는 부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아직 해결이 된 거 없는 상황에서 오늘 저가 매수 강하게 좀 들어온 것 같은데 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올라왔었을 때 조금씩은 좀 뭐 매도하면서 현금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번 루나 사태 그거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폰지 사기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스테이블 하면서 어떻게 20% 수익을 주겠냐. 이건 결국 폰지 아니냐. 그렇죠. 20%씩 준다고 하니까 계속 신규 유입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고 신규 유입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코인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고 하게 되면 20% 받으면서도 코인 자체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 같은데 코인이 계속해서 급락해 있는 과정 속에서 20%보다도 오히려 시세 하락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다 보니 이런 부분 자체가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달러와의 이런 딱 그 고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이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테라. 그렇죠. 이런 부분이 깨져버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루나 발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막고 가지고 있는 걸 좀 그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막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임계치를 넘어서서 균형이 깨지니까 와장창 무너지면서 소위 이번에 문제가 터진 거고 이런 것들이 그 자체적인 이런 자산을 기반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신규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폰지 사기로서 보고 이런 부분을 좀 수사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 국내에 있는 다수 뭐 이런 코인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당장 비슷한 사업 구조는 아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에서 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죠. 다 그러한 부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이 최근에 게임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최근에 이런 그 관련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잖아요. 두나무와 예를 들어서 하이브와 이런 교류를 해서 전략적 협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나타났던 만큼 계속 이런 부분 관련돼서 기초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순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자산의 대표격이에요. 비트코인 무너지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기술주 성장률 무너지고 하는 부분이 연쇄적으로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게임주 이렇게 오를 때 역시 그냥 우리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은 하나의 테마주 성격 일시적 반등으로 보고 비중을 좀 올랐을 때 좀 줄이자.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아마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추세 상승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고 물타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작년 9월, 10월을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 그때는 돈을 푸는 분위기였고 지금 오히려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당장 시장의 색깔 자체가 기존에는 단순히 이런 성장에 베팅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현매경을 들여보면서 이제 실적과 밸류에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장 기대감만을 가지고 지금 올라왔었던 이런 프리미엄 자체가 완전히 좀 빠지는 과정에서 지금 급락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올라가기 전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조금 반등시마다 좀 비중을 줄이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참 이쪽을 좋아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추세가 깨지고 시장과 역행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 자체를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기술적 반등에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면서 비중을 확 늘리다가는 물론 이게 모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도가 돼서 망할 수도 있거든요. 항상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암호화폐 쪽에서는 테라 이번에 그 루나 이 사태를 리만 브로더스급 맞아요. 사건으로 이제 규정을 짓잖아요. 그게 이제까지 다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했을 때 이거 무슨 소리야? 앞으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네, 되고 맞아요. 얘기했던 암호화폐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면 3년을 버텼었어요. 걔가. 선리가 딱 만들어졌으니까. 맞아요. 3년을 버텨가지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과연 이게 가능하겠어?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가능하겠어? 그런데 2020년, 21년, 22년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다가 이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다가 이제는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가장 첨예하게 지금 이제 유동성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코인에서 신뢰 자체가 깨졌다는 거죠. 이게 세계 그 코인 관련된 시총 이런 부분에서 뭐 7, 8위 했던 이런 그 코인이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이런 부분이 그 상당히 좀 유망한 코인이었었는데 망한 거죠. 망하면서 이제 이에 따른 피해자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고 이걸 이제 그 기회로 삼아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번에 그래 우리 CBDC 할게 야 너희 민간에 맡겨놨더니 디파이 한다면서 근데 이런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규제 갖다 대면서 피해자 규제하면서 우리 이참에 CBDC 즉 주도권 자체를 가져오는 거죠. 디지털 달러 주도권 자체를 가져오면서 이런 그 CBDC 관련되어서도 계속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국내에서도 한은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자체를 진행을 하겠다.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사태가 확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단순히 루나 하나만은 그냥 해프닝성으로 마감이 되고 끝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또 그 분수령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수사 결과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P2E 게임들, 네, 참 작년까지만 해도 참 그 분위기가 좋았는데 너무 좋았죠. 이렇게 돌발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터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저 근데 이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진짜. 단기간에 또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단기간에 위메이드가 너무 오르고 단기간 너무 빠지고. 그렇죠. 3개월 반 만에 꼭 게임 같아요. 꼭 게임 같이 3개월 반 만에 위메이드가 10배 오르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한 4개월, 4, 5개월 만에 지금 한 고점 대비 한 70% 빠져버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위메이드 차트잖아요. 이게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지. 2만 원짜리가 24만 원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6만 6천 원을 찍은 게 지금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거 주가 흐름 자체는 아닌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의심, 루나를 예로 들면서 제기하는 의심, 이거를 쉽게 풀어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워낙 이번에 파급력 자체가 컸었죠. 하여튼 들고 있으신 분들 네,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조선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실적에 의한 뭐 모멘텀으로 봐야 되나요? 이것도 테마인가요? 조선주가 1분기 실적 다 쇼크 났죠. 사실 그렇죠. 올해 흑자 날 수가 없는 기대감, 상황이죠. 실적 기대감. 그렇죠. 실적 기대감. 여타 경기 민감주와 차이점은 경기 민감주는 작년 6월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피크 아웃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2분기, 3분기를 고점으로 피크 아웃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쪽은 오히려 바텀 아웃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적자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런 적자폭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수주 절벽 일었었던 부분 문제 털고 나서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거야. 그런 부분은 빅베스 자체가 이번에 같이 한번 나왔었죠. 그 대우조선해양이었나요 그때?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한 4천억 정도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었던 플랜트 관련된 비용 한꺼번에 처리해버린 부분 자체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블록딜 한 3% 정도 가지고 있는 지분 이거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꼭 청개구리 같아요. 최근에는 여타 뭐 자동차나 그리고 건설, 철강, 화학 올라올 때는 오히려 조선주는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런 친구들 좀 오늘 흔들리니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는 있는데 글쎄요. 오늘 경기 민감주도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오는 부분 자체는 한번 일단 수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는 수급을 보게 되면 이쪽을 봐요. 기관 쪽을 보고 나서 오늘 보시면 비차익에서 오늘 2,200억이나 샀네요. 비차익에서 2,200억을 샀는데 그래서 기타 법인 외국인 왜냐하면 금융투자 중심으로 혹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담았으면 또 이런 부분이 오늘 올랐다가 또 내일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러한 모습 자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프로그램성 매수 비차익에서 한꺼번에 좀 들어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특징적으로 잡혔네요. 보통 이렇게 잡히면 지금 비차익에서 2,200억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조선이라든지 지금 항공, 해운, 건설, 철강, 정유, 화학 좀 바스켓으로 담는 모습이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근데 연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자체는 지금은 장담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하루 이틀 이렇게 사다가 또 파는 모습이 너무 나타났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그 수급 주체를 좀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금융투자가 연기금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 자금 많이 잡혔는데요. 보통 이렇게 잡히는 거는 개인으로서 이렇게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사에서 개인 계정으로 나와 있는 개인 고유 계정의 ETF 이런 부분은 매수 자체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르고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전부 의심을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 박 기자님도 탁 오르긴 하지만 네. 불안해. 뭔가 더 오를 불안해. 수 있을까? 또 아니, 줬다 뺏는 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는 게 서로 이런 심리가 있으니 그렇죠. 올라오면 좀 챙겨야 올라오면 된다. 자꾸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그게 더 못 오르게 되는. 맞아요. 네. 계속 누르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여기 팔려는 사람보다 내가 한 발 앞서서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점점 모이면 점점 이제 하루 오르다가 바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줄 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올릴 때는 찔끔 떨어질 때는 왕창 이런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학습 효과에 기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좋아질 거야. 이게 바닥이야. 이제부터는 개선이 될 거야 하는 부분 자체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악순환이 좀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아이고 참 힘드네요. 들고 있으신 분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혹은 네. 돈 좀 벌어보겠다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마음고생하는 분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돈을 잃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네. 근데 결국 같은 말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시장에 살아남아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 살아남아 있어야 나중에 이제 꽃피는 봄날이 왔었을 때 우리가 꽃놀이피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국 시장이 벌어주는 것과 그리고 언제 버느냐 나하고 이제 시장의 운대가 잘 맞아 돌아가야죠. 결국 대세 상승장에 돈을 버는 건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작년 6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대세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사실 팔고 시장을 떠나기에도 이미 늦었고요. 지금은 굳건하게 버티면서 우리는 좀 뽑히는 봄날이 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시장. 예,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새 그냥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계좌는 일단 덮고 네. 왜냐면 보고 자꾸 속상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냥 새로 공부하면서 한 주나 5주나 이렇게 네. 조금 가지고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의 감각 네. 요 정도를 익히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런 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그거 같아요. 조급함. 네. 조급함.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 종목장 테마주장이에요. 근데 테마주가 너무 빠른 순환매. 원숭이 두창. 아니 이런 순환매. 전문가도 지금 힘들어하는데 아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이런 친구들 2년이 갔었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결국 다시 떨어지고 급락 나오는 걸 보았는데 갑자기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갑자기 육계 관련주 이런 종목이 말레이시아에서 갑자기 닭을 수출 안 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육계 관련주가 날려버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완전 테마주 순환매잖아요. 그런 올라가는 종목이 보이니까 괜히 따라가고 싶고 이런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돈을 잃는 것 같은데 그냥 차분하게 내 종목 핵심적인 종목 잘 지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1분기 실적 시장 끝났으면 워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친구들 중에서도 2분기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전망치가 좋으면서 안전판이 있는 이런 친구들을 한번 추려보면서 5주가 됐든 10주가 됐든 그런 종목들 좀 일부 초병이라도 띄워보고 나중에 흐름이 왔었을 때 거기에 이제 본대를 투입할 오히려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테마주 쫓아다니잖아요. 돌고 돌아가지고 제자리만 와도 다행이고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돈 잃고 시장에서 아웃됩니다. 항상 이런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제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거의 이제 주말 끝이니까 내일 네. 금요일이니까 내일 그리고 다음 주로 이어지는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지금 앞서 테마 얘기를 했는데 네. 다음 주에 또 중요한 테마가 하나 또 있죠. 바로 6월 1일 다음 주 수요일
지방선거. 꼭 그런 얘기 나오면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정태주 정책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한 바퀴 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러게 되면 뭐 지역 균형 발전 최근에 뭐 가덕도 신공항, 대구 통합 신공항 뭐 이러면서 뭐 덕신 하우징을 비롯한 뭐 관련된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이 올라가는 개별 주장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를 좀 뭐 1차적으로 뭐 제가 매매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있다더라 하는 시장 하나 또 이것도 색깔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15일 날 이제 나로 2차 발사 이 부분 자체가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괜히 강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지금 이런 우주 항공 관련돼서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정도로 좋은 실적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친구들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6월 15일이니까 약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정이 나왔었을 때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스윙으로 바라보면서 모아가는 대응 전략으로 지금은 어떤 하나의 그 주도 섹터가 나와서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 모멘텀 이런 부분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모멘텀 공백 구간에서 이런 이벤트나 모멘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되 기왕이면 사실 이런 이벤트 쪽에서 그 실적 이런 부분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판이 있으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주항공 쪽 뭐 이런 쪽 그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로가 아니고 누리호. 아 맞다 누리호. 제가 나로 발사기지하고 좀 헷갈려요. 아니 누리호. 그거 그 단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네, 예.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입에 익어가지고. 누리호. 누리호 2차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월 26일 찐시황 일부 우리 메이크의 박창윤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차백신 연구소 상장기업이죠. 염정선 대표님과 함께 네. 바이오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기준들, 그 다음에 알아야 할 정보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신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신약이 앞으로도 개발될 것이 있냐? 왜냐면 우리 그 한국의 바이오주들 보면 대부분 항암제 개발들을 네. 하죠. 뭐 유전자 신약이 됐든 세포 치료제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데 이미 많은 네.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항암제 내놨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뛰어난 효능을 가진 경쟁력 있는 항암제가 나올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제 일상 이상했다고 좋아할 일 아닌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항암제는 사실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질환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만성 비형간염 경우는 시장도 크고 환자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 환자들이 현재 있는 약으로 치료는 안 되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악화만 안 되게끔 잡아주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지만 이제 뭐 장기간 먹어야 되다 보니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사실은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분들은 그 니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항암 시장은 뭘 해도 해보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효과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특효. 네, 약은 없습니다. 효과를 보여주는 약은 없다. 네, 지금 암 환자는 환자 자신의 그 프로파일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무슨 저희가 뭐 유방암이라고 하지만 유방암 환자가 다 똑같지 않고요. 유방암 환자에서 그러면 잘 듣는 약이 개발했다 그래서 그 약이 모든 환자에 듣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면역 항암제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약이었는데 실제 임상을 해보면 30% 정도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다면 어쨌건 지금 항암제가 됐든 아니면 무슨 신약이 됐든 뭐 말씀하신 비형간염이 됐든 여러 가지 약들 문제는 그게 우리가 이제 일상 이상 삼상 성공했다 그러면 막 기대감이 커지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그 효능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뛰어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사실 판결이 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임상을
어떤 타겟을 가지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가 일단은 그 전 단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신약의 성공 네. 그 기준을 네. 그 블록버스터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죠? 블록버스터는 물론 매출의 기준입니다만. 네, 그렇죠. 그 성공을 그렇게 팔리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항암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정말 우리 몸을 축내더라도 암을 죽이자.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그렇죠. 그게 화학 치료제. 네네, 그런 거였고요. 뭐 그 이전에는 뭐 수술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렇죠. 수술. 그런데 이제 면역 치료가 들어왔고요. 그러면 면역 치료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 부작용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나쁜 점은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은 이거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암도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겪은 코로나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암은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면서 항암 치료에 대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용이 가능하고 그 치료 대상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항암제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신약 관련 회사들 투자할 때 네. 그 뭐라 그러죠? 일반적인 이런 암이라든가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네. 어떤 신약보다 뭔가 희귀 질병에 대한 치료제 오히려 네. 이렇게 좀 타깃화되는 것이 더 뭐라 그럴까 상업화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물론 그것도 가능한 얘기이고요. 희귀병 타겟의 경우 좋은 점은 허가가 용이하다, 임상이 용이하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제 국내에 뭐 특정 희귀병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전체 매출이 20억이에요. 환자 수가 작으면. 그렇죠. 희귀병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사실은 접근을 희귀병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걸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프로덕트라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상이나 허가의 허들을 굉장히 낮추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품 뭐 그런 어쨌든 기술을 검증을 하고 그거를 좀 더 다른 질환에 확장해서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쨌건 뭐 항암이 됐든 네. 시장성이 큰 그 신약을 개발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좀 그럴듯하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성공했을 때 어떤 포텐셜을 기대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여주냐 하잖아요. 그렇죠. 국내 기업의 규모가 해외 기업보다 훨씬 작고 특히 글로벌 제약사보다 훨씬 작은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그럴듯한 것만 보여줄 수 있겠나라는 것도 저희 고민거리이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암 프로젝트의 임상 개발을 이제 하는 상황 지금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의 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환자에서 30%밖에 안 듣는다. 그러면 이 안 듣는 사람들을 안 듣는 70%의 암 타겟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임상에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임상을 했을 때의 성공률과 요거 될 것 같은 거를 해서 임상에서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병행입니다. 동시에. 이건 이것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합시다. 그럼 이제 임상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우리가 네. 그 바이오 투자할 때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임상 일상이 됐는데 글로벌 제약사가 그 라이센스를 하는 네. 그런 경우를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네. 그런 케이스가 모두가 다 임상 일상 성공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글로벌 제약사가 관심을 갖는 케이스는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라이센스를 가져가는 거는 미리 돈을 주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를 만나보는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결정한 타겟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파이자든 또 뭐 BMS든 뭐 아니면 GSK든 뭐그든 다 자기 나름의 고유의 자기네 계획들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네, 신약에 대해서 자기네가 개발 안 하면서 라이센싱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런 타겟들이 있고 또 자기들이 개발하면서 거기에다 병용해서 얹으려는 그런 타겟들이 있어서 이제 어떤 것들은 우리는 그거는 안 합니다라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은 또 우리는 이건 관심이 있으니 니네가 조금 더 개발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타겟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나 어쨌든 네. 글로벌 제약이 일상을 성공했는데도 글로벌 제약사에서 라이센스를 안 가져갔다. 그러면은 뭐 별로 재미없는 아이템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짓기도 좀 어려운 것이다. 네, 일상은 사실 안전성이기 때문에 안전성 그리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상을 한다면 용량 그렇지만 효능을 검증하는 건 이상이라서. 이상. 네. 근데 신약 개발도 아까 백신 개발도 이제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개발 기간이. 예전 개발 기간은 네. 신약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10년 정도? 10년 정도 제가 그냥 백신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바이오 의약품의 루틴한 시작부터 해서 뭐 이게 임상을 거쳐가면서 허가까지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임상 실험자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신약 개발들이 다 딜레이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사실입니까?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에 대한 임상은 이 만성질환 환자들은 꾸준히 병원에 정기적인 체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여하는 임상은 그게 크게 임팩트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신규로 건강한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해야 되는 임상이라면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냥 임상 타겟이 뭔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얼마나 빨리 경쟁사보다 개발을 하느냐.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성공이잖아요. 기업의. 그다음에 그 백신 제품의 성공이고. 그런 차원에서 요즘 보면은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할 수 있다. 혹은 네. 우리 유전체 검사를 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네. 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3인가 뭐죠? 네. 뭐 거기 그런 데도 있고. 이런 곳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약을 개발하면 신약을 개발하면 확 줄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는 일단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금 다른 카테고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항암 이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전후 데이터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어쨌든 개발하는 약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은 임상입니다. 임상 계획을 이전에 나왔었던 임상 데이터들을 쭉 활용해서 요 약은 요렇게 임상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 라는 것을 개발하는 AI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디자인도 가능하고 대신 어떤 특정 타겟을 찾아내는데 효과적인 그런 효과적인 뭐 암세포, 그러니까 저희 백신의 경우는 이제 효과적인 암 항원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 약을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군 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충분히 활용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그러한 어떤 기술들을 했을 때 10년 정도 걸리던 것이 한 어느 정도로 단축이 될까요? 그거 저한테 물어봐야 그렇죠. 이건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알게 되겠죠. 네. 근데 기대치가 있지는 않나요? 네, 글쎄요. 저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물론 많이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지금 이번에 신속 대응 백신이 나왔듯이 정말 뭐 1, 2년 안에 뭐 이렇게 그렇게 줄어들 수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저희가 백신 개발을 할 때 어떤 임상이든지 팔로우업 1년을 하라 그래요. 다 임상 다 하고 그 사이에 다른 뭐 부작용이 있는지 효과가 지속되는지 1년 이상을 봐라. 네. 그러면 이게 임상이 3상까지를 진행하더라도 3년이 그냥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도움은 된다. 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러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긴 있나요? 우리가 다 있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핫한 분야입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그 플랫폼 자기네 그 뭐 AI를 어떤 걸 찾아낼 것이냐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냥 퍼블릭을 돌리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그 회사의 캐퍼시티는 천차만별이 아닐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초기 네. 단계로 봐야 되겠군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발견하는 거는 결국 신약 업체들이 어디 기업을 선택하느냐 그런 협업을 네, 네. 여기에 따라 이제 레퍼런스를 보면 되겠군요. 그거는 지금 그 뭐죠? 그 이번에 이제 백신 주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네. 떠올랐는데 사실 처음에 막 급할 때는 진짜 막 그거 받아오려고 별 쇼를 다 했잖아요. 뭐 공항에서 빼돌린다 뭐 이런 네. 뉴스도 나왔었고요. 네. 코로나 백신. 근데 지금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라고 네. 하는 이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기대감인데 워낙 좋은 점들만 다 얘기하니까 약점은 없나요? 우리 한국의 어떤 이 바이오 산업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뭐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항체의약품을 개발하면서 항체의약품은 사실은 투여량이 많기 때문에 대량 생산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제품이었고요. 그걸 이제 꾸준히 해오면서 대량 생산 노하우, CMO로서의 역할이나 아니면 공정을 제대로 잘하는 것, 또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잘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것이 이번에 또 백신 생산하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CMO 또는 CDMO 비즈니스는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뭐 해외에 CMO 공장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롯데에서도 또 그랬던 것 같고요. 뭐 네, 하여튼 막 네. 저 신규 재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진출을. 네, SK도 이제 네, 유럽에 SK 도 공장을 하고. 샀고요. 저희 차바이오텍도 그 셀과 진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금 이제 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판교에도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분야가 굉장히 비전이 있는 분야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이제 축적된 노하우가 생산으로만 끝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일으키는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냐는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기여는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원천 기술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원천 기술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기본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기본 기술이 뭘까? 아니 그 원천 기술이라는 게 이제 뭘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기술이지만 내 거인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산은 뭘 있잖아요. 생산은 뭐 세포를 만들든 항체를 만들든 이걸 만들어줘 하면 이제 그걸 만드는데 우리 화장품 CM 네. 그 뭐라 그러죠? CDO라고 그러나? 아니 네네. 뭐라 그러죠? 갑자기 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화장품 어쨌든 우리가 생산할 네. 때 보면 포뮬라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포뮬라를 가지고 있어야 네. 그 다양하게 고객의 네. 응대에 맞춰서 변형해가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약과 관련된 어떤 포뮬라 그러니까 개발법, 약품 개발법 뭐 하여튼 그런 또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기본이 되는 또는 특허로 내 거라 임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물질 특허가 됐던 네네.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한 것은 이미 이제 이번에도 백신 분야에서도 이제 검증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전적으로 국산 기술을 가지고 개발된 백신은 아직 없고요. 네. 지금 바이오 투자할 때 이거는 정말 운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초보들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실적 기반이 아니라 어떤 기대감이잖아요. 네. 뭘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언제 개발할 것이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리고 막상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되는 거니까 우리가 바이오와 관련해서 투자할 때 우리 그 차백신 연구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신약 관련 회사가 됐든 여러 가지를 할 때 뭘 보는 게 아무래도 그 같은 분야에 계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회사가 제대로 일을 하느냐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회사를 방문해야 되나? 일하는 거 한번 가서 봐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연구개발하는 회사, 이제 저희와 같이 연구개발을 해서 라이센싱을 목표로 하는 회사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내 거고 내가 이것을 제대로 개발할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는 그걸 하려면 사람이고요. 네. 세 번째 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경쟁력이 있겠냐. 사실은 뭐 우리가 똑같이 출발한다면 뭐 파이자와 저희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이게 상대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얘네가 안 하거나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서 이쪽에다 팔 거냐라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주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기업이 어떤 것을 개발하는지, 그리고 그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연구진들을 구축을 하고, 그 우리 매출표에도 그 연구개발비 사용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전체. 네, 그런데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것이 바이오가 그렇다 그랬지만 다른 것도 사실은 투자는 다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죠. 바이오만이 아니라 다 어렵죠. 왜냐하면 근데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기준. 그냥 우리 소위 PER 몇 배, 이익은 얼마, 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거서부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시고 정말 전문가의 영역 아니냐. 근데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나도 잘 몰라. 그냥 우리 회사와 사장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야. 막 이런 얘기. 그게 아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제약은 이제 어쨌든 그런 매출이나 이제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가 이제 어쨌든 업력이 오래됐고요. 그렇지만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는 업력이 짧고 아직까지는 제품을 가지고 매출을 내서 올해는 얼마 벌었어요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을 합니다가 사실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걸 전략적으로 할 수 있나.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동향을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 글로벌 동향과 맞춰서 이 회사의 방향성이 좋다, 맞다.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글쎄요. 그거를 이제 개개인이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뭐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 이외에 앞으로 해야 될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희 BD팀과 R&D 기획팀이 계속해서 이걸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도입하거나 개발하거나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전략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성공했을 때의 케이스는 좋은데 가끔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임상 2상이나 3상에서. 실패하는 경우에 그럼 그 연구진이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대처를 합니까?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럼 이 회사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데 또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말씀하신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보통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한다면 또는 자기네 기본 기술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제품군을 개발한다면 파이프라인 하나일 리는 없고요. 이제 그걸 활용해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항암을 개발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에는 항암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미 계획적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임상 단계에 있는 게 3가지가 있고요. 만성병원감 치료용 백신, 그다음에 기존의 백신으로 안 되는 무반응자용 또 예방 백신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량한 대상포진 백신도 있고, 일단 임상 단계 이렇게 있고 노인용 독감 백신 이렇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감염성 질환이고 저희가 항암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백신 타겟으로도 하고 이 면역 증강제로도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일단 정한 거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투여 가능한 걸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은 어떤 암종이냐에 따라서도 파이프라인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떤 스테이지에 누구랑 병행할 것이냐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임상이 잘 디자인됐다면 한 번에 망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패한 경우에 우리가 목적 달성 못했지만 그 중에 서브 그룹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타겟에 대해서 그 환자군에 대해서 임상을 확장해서 하면 좀 더 이제 유효성이 높은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자기네 기술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두고 했을 때 한 가지 사례가 뭐 실패라더라도 그 다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하고요. 그 실패한 한 가지에서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군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임상 계획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만에 하나 실패했다 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 가지고 네. 다시 한번 네. 같은 분야의 약,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암제에서 실패를 했어요, 이상해서. 네. 그럼 원인을 분석하고 네. 또 유효성 그룹의 분석을 하고 해서 네. 새롭게 다시 네. 임상 계획을 해서 네. 신약 개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 네. 그때는 좀 더 진보된 상황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결국은 실패가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저희는 이제 연구 개발은 그렇게 해서 실패 사례도 충분히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긴 하죠. 저희가 그렇죠.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여유가 없으면 이거를 쭉 끌고 성공까지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가 그 어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있는 신약의 종류,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인 기업에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군요. 하나만 했다가는 정말 복불복이 돼 버리니까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또는 이제 그거를 좋은 값에 팔았을 때 그 다음에 뭘 할 거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차백신 연구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회사에서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프로젝트? 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꼭 성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다 성공해야 돼요? 다 예쁜 자식들. 욕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그냥 개발 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앞단에 있는 것은 이제 만성 비형간염 치료용 백신입니다. 지금 임상 투비 사항을 하고 있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항바이러스제 그러니까 약을 먹는데 그거는로는 완치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현상 유지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현상 유지가 장기간이 되면서 바이러스가 일단 변해서 약이 안 드는 바이러스로 변하기도 하고요. 너무 장기랑 먹다 보면 이게 간염이었는데 간암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뭐 저희뿐이 아니라 이 만성 비형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타겟이고요. 쉽지 않은 타겟이지만 뭐 시장 규모나 그런 뭐 임팩트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위험하다 들었던 비형간염 아직도 약이 없군요. 특효약이. 걸렸을 땐 없고요. 백신 예방 백신은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녹십자가 개발한 예방 백신이 있어서. 그래요? 1차만 맞았던 것 같은데. 2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 맞는데 1차만 맞고. 근데 저 같은 분들 많을 건데 1차 맞고 그다음에 흐지부지 그냥 2차 안 맞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예방 백신 비형간염 예방 백신도 저희가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기존 백신이 충분히 좋은데 80에서 90% 정도 효과가 나오면 나머지 10에서 20%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약이 안 먹히는 사람들에게 먹히는 약. 네. 그래서 그 경우는 사실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군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어서 그 타겟으로 해서 효과적이면 굉장히 효과적인 백신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일반인으로 이제 이 용도를 확장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바이오 혹은 백신과 신약 개발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고민이라든가 과제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차백신 연구소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기업들 공통적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지금 타겟으로 해서 이제 집중하시는지, 그러니까 결국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안 넘으시는데. 네, 참 바이오 투자 어렵지만 그 사실 바이오는 그 우리 바이오 주권 요즘 뭐 백신 주권도 나오는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뭐
그 뭐죠? 갈수록 이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그 나가는 돈, 그 뭐죠? 라이센스 특허료 네. 없이 우리가 싸게 약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차백신 연구소 투자자가 아니라 네. 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바이오 산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신약에 대한 니즈는 계속 있고요. 그렇다면 신약은 계속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병이 끝나는 일은 없이, 그러니까 새로운 질환이나 환경이 바뀌면 또 새로운 질환 나타날 거고요. 근데 신약의 니즈가 있는 한 사실 바이오 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갈 그런 산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차백신 연구소는 또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이라는 저희가 자체 개발했지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만성 질환 타겟으로 또 만성 질환의 치료 백신 그리고 항암 백신 이런 것으로 집중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바이오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차백신 연구소 투자자분들께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원칙이 이제 전체 바이오 투자자분들에게 적용되겠죠.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차백신 연구소의 염정선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